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예쁘다고 말한 건 아마 두 번째 결혼식 때였을 거야. 그리고 지금 그 말은 내 사위 입에서 나왔다. 나는 김선주, 70이다. 딱히 특별할 것도 없는 여자다. 소리 없이 살아온 세월. 고개를 들기보다 늘 숙이는 게 더 익숙했다. 딸의 병세가 심해지며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된 건 반년 전이다. 손자를 돌보고 빨래하고 조용히 숨죽이며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게 내 몫이었다. 사위인 재현은 33. 공손하고 말이 적고 언제나 시선을 피한다. 그저 그런 딸의 남편이었다. 그저 그런 어제 전까지는. 어제 저녁. 딸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아이도 잠든 후였다. 나는 늦은 시간 조용히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그는 말없이 나와 마주 앉아 있었다. 어머님, 토스트 좀 드실래요? 됐어요. 너무 늦었네요. 요즘 거의 아무것도 안 드시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았다. 나는 설거지 수건을 접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어머님. 아니, 선주 어머님. 그가 말을 고르며 나를 바라보았다. 진짜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가끔 생각했어요. 어머님, 참 예쁘시다고.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의 말은 가볍지 않았다. 농담도 의무감도 아니었다. 차분하고 조용한 갈망이 배어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찻잔만 바라보았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등이 뜨거웠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도 그 후로 이상한 감정이 시작됐다. 그는 내 눈을 더 오래 바라보았다. 식탁에 음식을 올려줄 때 가끔 손끝이 내 손등에 닿았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따뜻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별표. 나는 오래된 친구, 순영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뭐? 너 지금 진심이야? 그냥 말만 했을 뿐이야. 아무 일도 없었어. 사위야. 너보다 40 가까이 어린 남자야. 제정신이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맞는다는 걸 나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렸다. 별표. 며칠 뒤 딸이 병원에서 퇴원했고 집은 다시 예전처럼 바빠졌다. 하지만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딸은 아이와 먼저 잠들고 나는 주방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가 다가왔다. 그날, 어머님, 기분 나쁘셨죠? 아니, 그냥 진심이었어요. 오래전부터 느꼈던 말인데 말해도 되는 순간이 없었어요. 그는 내 앞에 앉아 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너무 따뜻해서 나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예쁘세요. 정말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눈빛이, 손짓이 저를 편하게 만들어요. 별표. 나는 미소 지었다. 그렇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이 조심스러워졌다. 그의 발소리, 그가 부엌 문을 여는 소리.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어머님, 커피 드릴까요? 그가 물었다. 아침 햇살이 창가를 가득 채우던 시간이었다. 나는 신문을 접으며 대답했다. 그래, 고마워. 그는 커피를 내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병원은 제가 모실게요. 따님 혼자 가면 힘들잖아요. 괜찮아. 내가 회사 가야 하잖아. 괜찮아요. 하루쯤은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이 남자가 정말 딸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잊고 싶었다. 별표.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그는 잠시 차를 세우고 말했다. 어머님. 혹시 제 얘기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인데? 그는 고개를 숙였다. 요즘 딸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웃지만 집에서는 거의 말을 안 해요. 이제는 그 애 옆에 있으면 너무 낯설어요. 나는 조심스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마. 그의 어깨 근육이 긴장하더니 잠시 후 천천히 풀렸다. 그의 눈이 내 손 위를 향했다. 이상하네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위로받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 깊은 곳의 문을 열어버렸다. 별표. 그날 밤 딸은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식탁 위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는 그 옆에서 묵묵히 도왔다. 어머님. 오늘 덕분에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그럼 됐지. 나이 먹은 사람한테도 쓸모가 있어야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가 내 쪽으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이 계셔서 이 집이 따뜻해요. 진짜로요. 그 말에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그는 그 떨림을 본 듯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내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손끝이 내 손등에 닿았다. 어제보다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하게. 별표. 재현아. 내가 낮게 불렀다. 그의 이름을 처음 불렀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나 이제 너무 늙었어. 너한테 감정 같은 거? 그런 건 안 돼. 그가 고개를 저었다. 그게 감정이든 위로든 저한테는 다 같아요. 어머님이 있으면 숨 쉴 수 있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더니 손을 빼지 않았다. 별표. 그때 딸의 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동시에 손을 뗐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이제 자려던 참이야. 딸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이상하게 날카로웠다. 마치 뭔가를 이미 느끼고 있는 사람처럼. 별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그가 손을 얹었던 자리만 바라봤다. 나 도대체 뭐 하는 걸까? 마음속에서 1000번쯤 되뇌었다. 그런데도 그의 손끝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건 분명 죄였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별표. 다음 날 친구 순영이 전화를 걸었다. 너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 그래? 그 남자 때문이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내가 이미 대답했다는 걸 대신 말했다. 며칠 동안 딸은 유난히 조용했다. 말도 줄었고 눈빛도 어딘가 딱딱해졌다.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 하다가도
입을 꾹 다문 채 방으로 들어가곤 했다.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여자의 직감은 무섭도록 정확하다. 딸은 뭔가를 눈치챘다. 엄마, 요즘 재현 오빠랑 무슨 얘기 자주 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나는 수건을 개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냥 뭐 이것저것 아이 얘기도 하고 내 몸 걱정도 하고 엄마 그 사람 말이야? 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요즘 자꾸 내 눈 피하는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을 해? 글쎄. 그냥 느낌이 그래. 가끔은 내가 둘 사이에 껴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 말에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딸의 눈빛은 슬픔과 경계로 가득 차 있었다. 별표. 그날 저녁. 재현은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다. 피곤한 얼굴로 돌아와 나를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우리 말이 필요해요. 밤 11시가 넘었을 때 딸과 손자가 잠든 걸 확인하고 나는 거실에 불을 희미하게 켰다. 재현도 조용히 나와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애 뭔가 알아챈 것 같아.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안 돼.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면 나조차도 그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별표. 선주 어머님. 그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저 어머니가 아니라 선주 씨로 느껴져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젠 그냥 여자로 보여요. 그 말은 너무 솔직했고 너무 위험했다. 그럼 난 널 어떻게 봐야 해? 나는 작게 물었다. 딸의 남편이었잖아. 너는 내 가족이었어. 그렇죠. 였어요예요. 지금은 그냥 선주 씨 곁에 있고 싶은 남자예요. 별표.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길고 조용한 그 손길 속에 우리는 숨소리마저 잊은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하지만 사랑은 결국 세상 밖에서 들킨다. 다음 날 딸이 식탁 위에서 고개를 들고 말했다. 엄마, 어젯밤에 무슨 얘기했어? 응. 리빙룸에서 재현 오빠랑. 나는 말을 잃었다. 딸의 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 눈엔 확신이 있었다. 내가 바보로 보여? 엄마, 내 남편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아니지 않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나는 숨을 삼키듯 말했다.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하지만 그 순간 문 뒤에서 듣고 있던 재현이 나타났다. 진심이었어요. 그는 또박또박 말했다. 전 거짓말 못해요. 그건 사랑이었어요. 별표. 딸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고 그 눈물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못된 여자로 만들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엄마만은. 별표. 그날 저녁 나는 짐을 쌌다. 가방엔 옷 몇 벌과 편지 한 장.
거실에 남겨둔 그 편지엔 이렇게 적었다. 내가 사랑한 건 너의 젊음도 내 얼굴도 아니야. 그저 나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해준 마음이었어. 이 사랑은 끝날 거야. 하지만 나라는 사람이 한때 다시 심장이 뛰었다는 건 잊지 않을게. 나는 집을 떠났다. 비 오는 새벽이었다. 그가 따라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순간을 끝이라 믿고 싶었으니까. 비가 그친 새벽. 나는 작은 고시원 방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딸의 집을 떠난 지 일주일. 그 어떤 소식도 연락도 없었다. 그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하루는 순영이 찾아왔다. 내가 사는 좁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21번 크게 쉬더니 말했다. 진짜 그렇게 끝낸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손에 들린 찻잔이 작게 흔들리는 걸 그녀는 봤을 것이다. 후회 안 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후회는 안 해. 하지만 기억은 계속 나. 별표. 밤이면 그가 내 손을 잡던 감각이 떠오른다. 눈을 감으면 그가 처음으로 내게 예쁘다 고 말하던 순간이 되살아난다. 그 말은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느낀 여자로서의 시간이었고 동시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세계였다. 며칠 후 뜻밖에도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봉투엔 그의 이름. 익숙한 글씨체.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조심스럽게 열었다. 별표. 선주 어머님께. 아니, 선주님께. 그 후 매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흔들었는지, 당신이 어떤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눌러왔는지를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하지만 후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들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마음 깊이 사랑했고, 존중했고, 감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살아 있었다고 느낍니다. 어디서든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봐도 당신은 여전히 예쁘실 겁니다. 별표.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랫동안 눈을 감았다. 가슴 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번져나갔다. 사랑은 끝났지만 그 말은 남았다. 예쁘세요. 그 말 하나가 내 지난 70년을 위로했다. 별표.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작은 공방에서 뜨개질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루하루가 다시 바빠졌고 내 안의 감정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하지만 가끔 누군가 내게 물을 때가 있다.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활기차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살짝 미소만 짓는다. 왜냐하면 나는 안다.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이라도 예쁜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리고 어느 날 작은 공방 앞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정갈한 셔츠, 조용한 미소. 혹시 뜨개질 배우고 싶은데요? 나는 그를 보자마자 알아봤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별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시를 감고 바늘을 잡고 마주 앉아 있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어쩌면 사랑은 한 번 떠났다가도 다른 이름으로 돌아오는 건지도 몰랐다.